네, 남북 철도 연결과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서가 오늘부터 18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됩니다. 정부는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인 연내 착공식 개최 문제도 이행될 수 있도록 북측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말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6번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살펴보겠습니다.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이재동 기자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이 기자,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 오늘부터 시작이 되죠. 서울역에서 6시 30분에 이제 열차가 출발을 했는데 지금쯤 어디를 가고 있을까요? 네, 조금 전인 9시쯤 넘어서 이제 도라산역을 출발을 했으니까요. 이제 군사 분계선을 넘어갔을 것이고 지금쯤은 북측의 첫 번째 역인 판문역에는 도착을 이미 했을 겁니다. 예. 우리 열차가 이제 판문역에 도착을 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북측 기관차에 연결을 해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일정대로라면 아마 지금쯤이면은 판문역에서 북측 기관차와 우리 객차를 연결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예. 공동조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오늘 의미 있는 날이잖아요. 아침에 새벽부터 분주하게 이제 또 서울역 직접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첫 기적 소리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현장 분위기 좀 어떠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긴장과 설레임이 공존한다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그 철도에 타신 분이 일단 북측으로 올라가시는 분이 그 점검단이 모두 28분이 탑승을 하셨거든요. 예. 이분들을 비롯해서 기관사분들 저희 기자들이 인터뷰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열차를 끌고 판문역까지 올라가는 그 기관사분 이분이 경력이 40년 경력이라고 합니다. 기관사만 20년을 하셨을 정도로 굉장히 베테랑인 분인데 이분도 오늘 상당히 부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예전에도 개성공단 화물 열차도 운행하시고 그런 분이신데도 아무래도 큰 행사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긴장이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럼에도 이제 안전하고 정확하게 열차를 판문점까지 운행을 하겠다 이렇게 각오를 밝혀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오늘 28분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중에 유일하게 여성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예.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그 재직 중이신 한영아 과장님이란 분이신데요. 네. 이제 이분이 그 궤도 분야 전문가로 이번 조사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여성으로서는 처음 그 공동조사단으로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첫 발을 밟는다는 생각으로 성실히 임하겠다 이렇게 각오를 밝혀주셨습니다. 예. 본인이 여성이라서 불편하기보다는 본인 때문에 다른 남성들이 불편해하면 어떡하냐 또 이런 농담 섞인 말씀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예, 서울역에서 오늘 직접 취재를 했는데 또 취재 뒷얘기까지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이 원장님, 10년 만에 이제 사실은 열차가 북측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침 오늘이 우리 이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개성공단 화물열차 중단된 지 10년이 되는 날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10년 됐죠. 그때 이제 중단된 이유가 2차 그 핵실험을 계기로 해가지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던 거죠. 그런데 10년이 흘러서 이제 많이 상황이 바뀌고 해서 다시 하게 됐는데요. 예. 보면 저도 이제 교통연구원의 여러 이제 그 단체들의 북한과의 도로, 철도 연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통일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많은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연구에 늘 끄트머리에 나오는 정부에 대한 제한 사항이 가장 나오는 게 뭐냐면 실태 조사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사실 이것이 군에 의해서 아니면은 보안성에 의해서 이 철도 도로망들이 관리가 되고 사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민간에서 그걸 알거나 해서 실태를 알아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이 민간 차원에서 전문가들이 연구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던 거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경우는 이번에 일단 2,600km를 달리게 되는 거잖아요. 예. 이제 H자로 이렇게 쫙 가게 되는데 네. 이제 북한 쪽을요. 그렇게 다니면서 그걸 찬찬히 보게 될 텐데 그런 노면의 상태부터 시작해서 교통 체계, 신호 체계까지 속도는 어느 정도 낼 수 있을지 또 이까지 전반적으로 다 훑어보게 될 텐데 그런 자료들이 우리 한국의 또 전문가들하고도 공유가 된다면 그래도 향후 우리 통일 전략 차원에서 예. 남북한 도로, 철도 연결 사업에 보다 구체적인 어떤 사업 계획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측 가장 마지막 역이었던 도라산역에서 저희가 또 환송 행사를 했습니다. 저희도 생중계를 해서 그 화면을 직접 보여드렸었는데 이 환송 행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됐습니까?
네, 약 4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이제 도라산역이 북측으로 넘어가기 전 마지막 기차역이지 않았겠습니까? 예. 이제 거기서 잘 다녀오라는 의미의 행사를 한 겁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각각 축사를 했는데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하나로 이어진 철길을 통해 남북이 함께 번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출정 시기 분단의 상징이었던 철도를 연결해 남북 공동 번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후 그 기관사들에게 잘 다녀오라는 의미에서 머플러를 둘러주는 이런 출무 신고를 하는 순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예. 그 북한으로 향하는 열차 무궁화호죠? 이게 몇 량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네, 그 기관차 1량 그리고 객차 6량 모두 7량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차 같은 경우는 판문역까지만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사실상 이 6량이 북측을 운행하는 건데 앞에서부터 이제 기름을 실은 유조차가 있고요. 그리고 객차, 침대차, 그리고 사물을 보고 세면을 하는 침식차, 예. 그리고 식수를 실은 식수 적재차 맨 마지막 칸 이렇게 구성이 예. 돼 있습니다. 지금 뭐 화면으로도 보시고 네. 계시는데요. 오늘 아침 이제 기자들에게 이 내부가 공개가 됐었습니다. 예, 예. 일단 뭐 그 몇몇 기자들만 들어가서 봤기 때문에 저도 화면으로만 지금 화면 봤는데, 나오고 있죠? 네네. 예. 일단 뭐 느낌으로는 북한에서 약 보름이 조금 넘게 보름 정도가 조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 기간에 지내는데 충분히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잘 시설이 돼 있다 이런 예. 생각이 들었고요. 예. 뭐 보시는 것처럼 뭐 주방에 전자레인지, 싱크대,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이렇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예. 가전 제품들도 다 구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북측 지역이 굉장히 춥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 난방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기가 그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온돌식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온돌식 난방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침실 같은 경우도 2층 침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 전기장판보다는 객차 내부에 난방이 되게 그렇게 꾸며져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알겠습니다. 열차 객차 바깥쪽에 서울부터 신우주까지 이런 플래카드 있잖아. 이정표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좀 이색적이었다 이런 느낌 들고 상당히 좀 감동이라 할까요? 그런 느낌도 받았거든요. 네. 이게 갈 때 음식과 식수도 진짜 다 가져가지만 예전에 우리 풍계리 그 핵실험장 기자들 갔었잖아요. 네. 그때도 사실 바깥 풍경을 볼 수 없도록 조치했다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그때- 좀 어려울까요? 그런 것들이 보기가? 이분은 좀 그 외부를 봐야 됩니다. 봐서 이제 이 주변 환경하고 공사를 위한 이거 공사는 사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서 계획을 세우려면 주변 환경도 그렇고 안전 상태도 그렇고요. 이 교통 체계도 봐야 되거든요. 교통이 바깥에 있거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려면 언제 파란불이 켜져서 열차가 오가는지 크로스 신호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깥을 봐야 될 겁니다. 안 본다 그러면은 별로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현재 북한 좀 철도 사정은 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안 좋습니다. 저는 뭐 아직 실태 조사했는 거는 2000년대 초에 하고 나서 그 이상은 사실 실태 조사는 없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때까지 보게 되면은 최대 속도가 뭐 30km 정도, 우리가 이제 100km 정도 가지 않습니까? 우리 KTX로 300km 가는 거고, 예. 그 이제 사실은 100km 가는 게 정상이죠, 열차가. 근데 한 30km 수준, 그렇게 낮은 이유가 뭐냐면 노반이 워낙 노후돼 있기 때문에요. 레일을 잡고 있는 이 노반이 그 교체를 네.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제대로 공사를 안 해주니까 이게 하면은 그 탈선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예.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고요. 또 하나가 돼 있는 것이 이제 저희 여러 가지 열차 자체도 조금 노후화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 여러 전반적으로 상황이 좀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가장 열악한 게 뭐냐면은 단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선은 이게 단선이란 말은 여기서 이제 개성에서 평양 가면 평양에 있던 열차가 이제 다 내려놓고 다시 와야지 다시 개성에서 출발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90%가 전부 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리고- 현대화 작업 또 이제 우리의 열차 시스템과의 어떤 표준화 작업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이 돼야 하는 그런 과제를 안게 되죠. 이 기자 조사단의 방북 이후에 이제 한 18일간 일정을 지금 잡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방북 이후에 어떤 일정을 하게 됩니까? 먼저 이제 경의선부터 조사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평양을 거쳐서 신의주까지 400km 구간의 그 레일 상태 등을 엿새 동안 점검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경의선을 점검을 하고요. 다시 이제 그 신의주에서 평양으로 왔다가 이번에는 동해안 원산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평라선이라고 해서 뭐 원산까지도 기차로 갈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 남측 조사단에서 원산까지 기차가 가게 되면은 그 원산역에서 안변역이라고 금강산역 주변에 안변역이라고 있는데 그까지 예. 다시 철도가 내려와서 네. 그 안변역에서 두만강까지 또 그 열흘 동안 조사가 이뤄지게 됩니다. 지금 금강산에서 안변역까지는 그 저희 화면에 표시가 돼 있지 않은데 예, 버스 이용으로 돼 있는데. 네, 저 부분은 철도 사정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보다는 버스로 이렇게 점검을 하게 된다는 측이 설명입니다. 또 그렇게 요청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철도 조사를 시작으로 연내 착공식 갖겠다 사실 정상회담 합의 사항에 그게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까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철도 조사 공동 조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기대가 되는 것이 과연 연내 착공식까지도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착공식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죠. 착공식이라는 것이 그 식입니다. 그 그라운드 브레이킹, 땅을 폭파시키어서 테이프 커팅하고 그거 하는 게 착공식이거든요. 착공식 자체는 기술적으로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착공식을 한다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이제 작업이 시작한다는 의미거든요. 공사를 시작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이번에 17일간의 이 조사를 통해 가지고 과연 북한의 철도를 어떻게 현대화 시킬 것인지 현대화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개념이 안 나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김여정가 타고 왔던 그런 KTX 같은 아주 고속 열차를 북한에서는 그런 말도 있거든요. 지금 그 고속 열차를 좀 바라고 있다는 이야기도 우회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뭐 그거를 하기 위한 공사를 디자인을 할 건지 예. 아니면 지금 있는 그 철도를 보다 그냥 안전성을 좋게 예. 하는 정도 수준에서 할 건지 아니면 단선을 복선으로 할 건지 또 하나는 이거 지금 전부 다 전기차거든요. 전기차가 70% 이상이 전기차로 되어 있는데 이 전기차를 계속 공급하게 될 건지 아니면 그걸 디젤차로 북한에서는 오히려 전기차를 디젤차로 바꾸는 것이 오히려 선진화되는 거거든요. 예. 디젤차로 바꿔줄 건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좀 다 되어야 되거든요. 그거 하고 나서 착공식 하는 게 기술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착공식만 한다 그러면 그거는 뭐 차차 계속 뭐 연구를 한다 친다면 착공식 자체는 기술적으로는 크게 어렵지 않은 뭐 그런 상황이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공동조사는 이제 유엔 쪽에서 좀 양해를 해줘가지고 네. 가능하게 됐잖아요. 네. 그 이후에 완전하게 이제 이 혈맥이 남북 간에 뚫릴 수 있을지 그 부분은 계속해서 대북 제재 문의가 걸릴 것 같아요. 그 해당 사항마다 유엔에서 제재를 좀 풀어줘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보면 이제 공공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제재에 포함되지 있지 않습니다. 9번째 제재 사항이 했던 건데요. 12월 9월달에 했던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공공 인프라 사업은 제재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데 단 합작 사업 같은 경우는 전면 금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한국 기업이 들어가거나 하게 공기업이든 들어가게 되면은 북한 기업과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 하나하나 물자 이동, 물자도 우리가 이제 만약에 그쪽으로 들고 간다, 가지고 간다 그러면 포크레인부터 공사 장비 이런 것들도 다 유엔 제재 대상이거든요. 네. 그러다 그런 것도 하나하나 다 검토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실질적으로 이게 추진되는 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철도를 보완해 주는 것 또는 KTX 뭐 고속열차를 넣는 것 굉장히 다양한데 그런 종류에 따라서 비용도 굉장히 천차만별일 것 같아요. 천차만별이죠.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 보면 뭐 2016년 정도 뭐 교통연구원에서 나온 거 정도가 아마 가장 최근일 것 같은데요. 뭐 22조에서 33조 정도 든다고 그럽니다. 거기에는 단선을 복선으로 만들어 주는 것 그리고 그 전기 열차를 보다 더 고도화시키는 네. 것 이 정도는 그 고속 절차는 아니고요. 고속 절차는 아니고 더 들겠네요. 네, 그 인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만약에 만약 핵 문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저는 이것이 고속 전체가 아니라 그 하이프루프라고 해서 500km 이상 나가는 거 사실은 대한민국도 이제 그걸로 가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미래지향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 사실은 염두에 두어서 이 노방공사부터 해서 부지 확보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걸 예. 단순히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 큰 그림을 놓고 좀 그 디자인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서 저는 너무 서두는 거는 이 경비 면에서든 예. 국가 발전 전략에서 조금 천천히 가자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진전이 되려면 사실 북미 대화가 어느 정도 진척이 돼야 우리 남북 철도도 더 연결이 더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상황을 좀 보면 폼페이오 장관 고위급 회담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대답도 없고 이런 상황이라서 왜 이렇게 대답이 없는 건지도 궁금해집니다. 일단 지금 상황은 북한이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지금 스스로의 입장을 북한 쪽에서 누차 트럼프 대통령부터 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에 들어가서까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다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신고를 해라. 그리고 그 가시적인 조치를 해라. 그런 상황이 되어야지 제재를 풀 수 있다라고 이거 최종적으로 그 가장 포괄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펜스 부통령이 이야기를 했죠. 정상회담을 하려면 네. 그 전에 신고를 하기는 않아도 된다. 그러나 정상회담을 할 때는 신고와 폐기까지 포함되는 계획을 가져와야지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이게 아마 최종적인 아마 제가 볼 때는 북한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거기에 대한 그걸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은 북한 쪽에서 미국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설득력이 있는 조치를 가지고 내놓을 것인가 예. 에 대해서 이제 본인 이제 북한 쪽에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 답이 안 나오니까 지금 계속 안 만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여집니다. 글쎄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희망의 열차가 이제 북측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1년 전을 좀 생각해 볼까요? 작년 11월 29일 화성 15형 저희들이 이제 이 시간에 특보를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긴장감이 확 최고조에 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남측 열차가 북한 땅을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많이 달라진 거죠? 원장님? 그렇죠. 저도 뭐 지난해 생각하면은 뭐 새벽에 자다가 깨다 나와가지고 방송을 저도 돌아다니면서 방송하고 네. 해설해야 되고 그 기종이 뭔지 또 국민들께 알려드려야 되고 그렇죠. 그 피곤한 시간들을 보냈는데 올해는 뭐 새벽에 굳이 나와서 이렇게 속보 나오는 게 거의 없어서 개인적으로 조금 편한 시간이기도 네. 합니다. 그 인도로 뭐 남북한 관계가 안보 분야에 있어서 좀 안정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해 이제 11월 달에 있었던 그 화성 15 그 ICBM급이었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는 미국 본토까지 갈 수 있는 1,300km, 13,000km를 갈 수 있는 그 거리에 있는 미사일을 발사했죠.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몇 가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북한들은 저걸 발사하고 나서 이제 선언을 했죠. 이제 핵 무력 완성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듬해부터 급격하게 이제 바꾸게 되는 거죠. 병진 노선을 대체해서 경제 발전 노선으로 바꾸게 되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논쟁은 있습니다. 병진 노선을 없애고 경제 발전 노선을 한 건지 아니면 병진 노선은 여전히 유효하고 경제 발전을 더 지금 이렇게 외부 대외적으로 부각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보다 오히려 이 김정일 때 이야기했던 강성 대국 때 했던 정치 강국, 군사 강국, 경제 강국 이 세 가지를 차근차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지금의 경제 강국은 무력 강국까지 됐으니까 경제 강국 되기 위해서 이 세 개를 두 개를 활용하겠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더 맞겠다 봅니다만 어쨌든 그 이후에 올해 2018년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변들이 북한이 말하는 우리도 뭐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고요. 미북 정상회담도 있었고요. 등 뭐 그래서 각 분야별로 뭐 JSA에서의 여러 가지 또 변화들 예, 예. 뭐 GP 폭파까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던 것이 올해 2018년을 보내면서 남북 관계를 보는 시간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GP 짚어주셨는데 오늘 중으로 이제 이 시범 철수 지역에 대한 것을 완료를 하겠다, 지뢰 제거 작업까지 완료하겠다라는 게 국방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이 GP 철수와 관련해서 남은 절차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은 연내 JSA 자유 왕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게 지금 국방부의 설명이거든요. 일단 그 말씀하신 것처럼 각 초소들이 모두 철수가 됐고 또 지뢰 제거, 화기, 병력 철수까지 이제 모두 다 마쳤습니다. 지금 JSA 같은 경우는 그 원래 기존에 9곳의 초소가 있었는데 지금
각각 2곳씩 새로 4곳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4곳 초소에 대해서 이제 남북 그리고 유엔군 사령부가 앞으로 경계 근무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또 상호 감시 장비를 뭐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할지 이런 부분을 협의 중이거든요. 이 협의가 끝나는 대로 이제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총기를 휴대하지 않은 각각 35명의 경비병들이 판문점 공동 경비 구역에서 이제 판문점 민사 경찰이라는 완장을 차고 그렇게 근무를 서게 됩니다. 뭐 만약 이제 올해부터 이제 12월이 남았는데 12월에 그 당장 민간인 왕래가 시작된다고 한다면은 일단은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부터 5시까지는 일반 관광객들이 자유스럽게 JSA를 왕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남북 교류도 그래도 좀 생각보다는 잘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라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북 군사 합의서 이행, 물론 논란이 있습니다만 착착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비핵화 관련돼서 북미 고위급 회담, 또 2차 북미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G20 정상회담을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기 위해서 아르헨티나를 방문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로 했습니다. 또다시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요? 어떻습니까? 우리 대통령께서는 중재자 역할을 하시고자 하신 것 같고, 이번에 분위기를 보면, 저는 정보는 없습니다. 분위기를 보면 딱히 미국 쪽에서는 이 정상회담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고, 우리 측에서, 한국 측에서 어쨌든 만나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자 원했던 사항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미 간의 만남이요. 네, 한미 정상 간의 만남에 대해서 뭐 그런 상황인 걸 보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 측에서 봤을 때는 우리 대통령이 하실 말씀이 거의 뭐 정해져 있지 않겠느냐, 제재에 대해서 센스를 조금 더 유용하게 가져갈 필요 있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뭐 더 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똑같은 이야기 하겠죠. 뭐 비핵화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 전까지 제재에 관해서 한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니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보조를 같이 맞추자, 이 이야기를 서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또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 또 하나, 사실 대통령께서 이 북미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에서 보다 목소리에 힘이 실리려 그러면은 북한로부터 모종의 중요한 결심이나 의지가 좀 확인되거나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전혀 그것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만나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게 힘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물론 만나면 좋습니다. 원래 이게 정상 간의 나라 일이라는 게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거라서 많이 만나서 많이 이야기해서 서로가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이 한미 정상회담이 이번에 만남이 비핵화, 북미 회담, 고위급 회담과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그 회담의 획기적인 어떤 돌파구나 어떤 진전이 있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이제 올해가 다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12월이 이제 다 내일인데, 그 연내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 서울 방문 얘기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12월 13일, 14일 서울 답방을 추진하려 했다는 어떤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해석이 좀 안 돼서요. 그 답방이 좀 어려운 걸로 지난번에도 약간 그런 뉘앙스의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내부적으로 제가 볼 때 미국하고 한국하고는 지난번에 비건 특별대표가 와서 청와대를 쭉 이야기를 했고, 그때 아마 대충의 윤곽이 잡혔을 거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북미 정상회담이 일정대로 추진되기 어려워서 1월로 연기되는 상황이고, 그게 연동되어서 아마 남북 정상회담에도 그렇게 가야 될 것 아닌가라는 의향들이 비건을 통해서 전달됐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소년되는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웬만큼 정리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그렇다고 해서 올해는 뭐 안 오셔도 됩니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정상 간에 합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끈은 놓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예의상도 맞고 전략상으로도 맞고 맞는 이야기라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상황들이 사실 그렇게 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어렵다. 물론 그런 조율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뭐 가능하면 상황이 된다면 올해 12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도 있을 수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고
온다고 해서 비핵화의 중요한 기점이 되기 어려워서 조금 더 좀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이재동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